오늘 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 한 시골 마을 입구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 문구와 함께 또 아기 사진까지 예쁘게 넣으셨던데요. 이거는 아기 가족이 제작을 해서 내건 게 아니라요, 해당 지역 읍사무소에서 준비한 거라고 하는군요.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서 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아기 탄생 축하 현수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기관과 전국 각 지역에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여하는 시군과 도시민 참여 가구 수를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귀농귀촌 관련 컨설팅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의 이런 노력들이 지역살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닿아서 행복한 농촌살이로 결실을 맺는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고도 기적적으로 생還하는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 이번 강진을 계기로 재난구조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현장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진 긴급구호대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지로 출발해서 9일부터 구조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긴급구조대는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희생자 시신 19구를 수습을 했습니다. 어제 파견된 긴급구호대 이진은 수색구조에 중점을 뒀던 일진과는 달리 활동 목적을 구호 및 재건 준비로 정했는데요. 지진 재난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 등의 사고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진 재난의 골든타임 72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1995년 일본 효고현 남부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지진으로 6,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지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재해 당일부터 5일 동안의 구조자 중에 생존자 비율을 집계했습니다. 당일에는 74.9%의 생존율을 나타냈는데요. 5일째는 이게 4.8%로 떨어집니다. 생존 구조자 수를 비교해보면 당일에는 518명, 이튿날에는 195명, 3일째는 133명이었는데 이게 4일째에는 26명, 5일째에는 10명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발생 이후 3일,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진 붕괴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이런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긴급구호대가 마지막으로 생존자를 구조한 게 지진 발생 136시간 만이었거든요. 이거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제 꼭 그 시간이 지나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서 골든타임을 넘겨서도 언제든지 생존자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튀르키예 현장에서도 지진 발생 200시간이 넘긴 시점에 생존자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열을 하고도 8시간, 무려 248시간을 견뎌낸 17살 소녀가 다시 세상 빛을 보게 된 건데요. 전날 하타이에서는 13살 소년이 지진 발생 229시간 만에 구조됐고, 그보다 1시간 전에는 한 어머니가 자녀 2명과 함께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 어머니는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걸로 전해졌고요. 72시간으로 알려진 골든타임이 3배 이상 지났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생활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적적인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버텨내다가 구조된 사례들이 여러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네. 재난 사례에서 가장 최악의 참사 1위 이렇게 꼽으라면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사고 발생 후 17일 만이죠. 37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221시간 만에 구조된 사례가 맞아요.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갱도 내에서 구조된 사례입니다. 경험 많은 광부가 갱도 내에서 비닐로 천막을 만들고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죠. 공간이 충분했고 질식 위험이 없었던 것이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갱도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도 생존을 가능케 했던 요인이었고요. 해외 사례로는 칠레에서 2010년 8월 구리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매몰됐다가 고립된 지 69일 만인 10월 14일 전원 구조된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네, 저도 기자생활 막 시작해서 수습 기자였을 때인데요. 네. 여기 투입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망자가 192명, 실종 6명, 부상 151명에 이르는 큰 참사였는데요. 방화로 전동차에 불이 붙어서 일부 객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탈출하던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은 생존율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연기와 화염이 순식간에 번지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대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량의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불과 2, 3분 안에 사람이 실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연기가 덜 발생하는 불연제와 난연제로 그 전동차 소재를 교체를 했고요. 지하철 구내에 공기호흡기 등을 비치해 놓고 있고 반복적으로 대피 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은 어떻습니까?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명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관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12구 이태원 참사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압사 사고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이 압사 사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는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4분은 보통 심정지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골든타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세포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10분이 넘어가면 대부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사 사고가 일어나면 심정지뿐만 아니라 신체 장기들이 함께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분보다 이른 시간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서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번 지진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새벽에 발생했고, 네. 그리고 건물들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부실 공사를 한 탓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팬케이크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윗집 바닥이 무너져서 아랫집으로 내려앉고, 또 그 아랫집이 또 밑으로 내려앉고, 이런 현상인데요.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잔해에 깔려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 생존 가능 기간도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고베 대지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로는 77%가 압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9%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 화재 때문에 희생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서는 그동안 큰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 1999년 이즈미트 지진 이후에는 튀르키예 정부가 지진세를 걷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튀르키예는 그 대륙판이라고 하죠.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이라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1999년 8월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미트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지진 7.8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었는데요. 15,000명이 숨진 큰 참사였고요. 이 지진과 2001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일어서 지금의 대통령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때부터 지진세를 걷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까지 6조 원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세 중에 대부분이 지진 예방에 사용이 되지 않고 도로 건설 등 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번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난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피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방법을 파악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대피 장소, 그리고 학교, 직장 주변의 대피 장소 정보와 연락처를 숙지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비상용 백, 고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준비해두라고 권고합니다. 비상용 백에는 대피 시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두게 되는데요. 각 가족 구성원의 비상용 백을 배낭이나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처럼 튼튼하고 휴대가 편리한 가방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비상용 백은 집에서 나갈 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연중 언제나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뭘 챙겨두면 좋습니까? 대피 준비물인데요. 비상식량, 물, 응급약품, 플래시, 라디오, 건전지, 호루라기,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 등 이런 것들을 챙기면 좋고요. 가능하면 평소에 가족 수대로 비상용 가방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안한 신발, 가벼운 우비, 얇은 담요, 보온욕이 좋은 옷 이런 걸 챙기면 좋다고 하고요. 가족 연락처, 행동 요령, 지도 등이 들어있는 수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안전부는 최소 3일 동안 자립적으로 생존하기에 충분한 생필품을 가정에 비치해 두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품목들을 찾기 쉬운 별도의 용기나 특별한 찬장에 보관하면 좋은데요. 이 생필품은 비상용이다. 이런 점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비축할 수 있는 것은 라면, 통조림 이런 가공식품, 그리고 식기, 버너, 부탄가스 등 취사용품 이런 것들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재난 대비품, 생존용품 등을 검색하시면 각종 생존용품으로 꾸린 비상용 백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뭘 넣어서 꾸렸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요. 재난구조 골든타임과 재난대비 요령 살펴봤습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검찰이 어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제3자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두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고요.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에게 돌아갔다라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수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기는 한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특별한 당론을 정하진 않았고 다만 표단속을 분위기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국회가 범죄인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 동의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방통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라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반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한다면서 검찰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이 대통령실은 이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기자들을 고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관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방부는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영상이 기존 영상 파일을 덮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공 측은 국회가 부르면 아무 때나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격화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호남 지역 합동연설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DNA가 흐른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KTX 노선 변경에 따른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국방부가 최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호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인데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폭격을 계기로 그 재생장한 주적 개념은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되다가 이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이 주요한 이웃에서 네. 또 한 발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고요? 네. 이번 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6%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4% 떨어지면서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한 주 만에 다시 내림폭이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거래량도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은 것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2021년 1월과 2020년 1월에는 각각 5,700여 건, 6,500여 건이 거래된 것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봄 이사 수요 증가로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감소했습니다. 네. 고객 정보 유출과 인터넷 오류 등으로 최근 사고가 잦았었죠. LG U+ 측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황현식 LG U+ 대표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현식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사고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모든 사업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서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간 내에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 3배 수준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학계와 법조계, 이 NGO 등과 함께 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명 연예 기획사죠. SM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좀 심해지고 있네요. 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이성수 공동대표가 이수만 씨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의 초조카인데요. 네. SM은 지난 2021년 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징당했었는데 당시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 이 라이크 기획에 부당하게 돈을 몰아준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SM 이성수 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가 국세청 감시를 피해 홍콩의 100% 개인 회사를 만들었다며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고요. 오는 20일 컴백하기로 했던 이 그룹 에스파의 일정이 밀린 것도 이수만 씨가 신곡 가사에 이 나무 심기를 넣도록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씨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던 이 나무 심기 운동이 사실은 해외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의심했습니다. 네. 또한 이수만 씨가 SM 제국의 황제로 군림했다며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만 씨 측은 이성수 대표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이 착한 초조카였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2년 내에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르면 올해 봄부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인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을 바탕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모의 실험한 결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2년 뒤 우리나라 남해까지 이 오염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는 이 국내 해역 평균치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류 시작 4-5년 뒤에는 오염수가 서해와 동해 언저리까지 더 밀려오고 이 10년 뒤에는 우리 해역은 물론이고 인도양과 태평양 자체가 뒤덮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도는 이 국내 해역 평균치의 10만 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분명히 유입이 되지만 그 농도는 미미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결과는 중국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데요.
다만 삼중수소 말고 다른 방사성 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없었고요. 또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이 소비자들 불만에 결국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기로 했군요. 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이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건데요. 현행 마일리지 좌석 비중은 전체 좌석의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성수기 때는 그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항공 여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 이 보너스 좌석 구매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여행객들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튀르키예의 지원이 절실한 재난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요? 네, 튀르키예에서는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UN 구호 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작업의 초점이 주거지와 음식, 교육 지원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진 직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구호 수요가 갈수록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면서 약 26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고요. 추위와 위생, 보건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 취약계층의 경우 이 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더욱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서 4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상자는 튀르키예에서만 10만 5천 명이며 또 1만 3천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민은 220만 명이 이르고요. 이 중에 160만 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끝자락에 있는 유수지인데요. 여기를 지나면 송도 갯벌을 매립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경계 유수지. 그 유수지가 뭐죠? 네, 그 유수지는 그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두었다가 바다로 내보내거나 또 감을 때 쓰려고 만든 일종의 방제 시설인데요. 네. 이곳에 유수지를 만든 거는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송도 국제도시도 다 송도 갯벌을 매립해서 조성된 곳인데요. 이 남동 유수지는 1992년 남동산단의 침수를 예방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유수지. 어떤 식물이 여기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이곳에 간 거는 제가 인천에 오래 살았는데요. 네. 제가 살았던 부평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천이 엄청 커요. 예, 네. 그래서 저 끝쪽이라서 네, 맞아요. 예,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호수 같은 유수지가 있다니까 풍경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생각하면 거의 물이 좋지 않을 텐데 식물도 식물이지만은 거기가 저어세섬으로 불린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에 공장이 들어섰고 침수를 막기 위해 유수지가 생겼고, 근데 그러한 곳이 저어세섬이 되었다.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좀 과정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갯벌은 자연 생태계가 다 중요해서 훼손하지 말고 놔둬야 하는데
갯벌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거는 1980년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서울 외곽으로 옮긴다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갯벌은 그냥 매립하면 되는데 비용이 싸니까 그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남동 유수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각종 찌꺼기 대사의 수질이 악화가 되었고요. 2009년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남동 유수지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신 저새섬에서는 어떤 식물을 만나볼까요? 네,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네.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새가 살기엔 최적의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가서 만난 왕우렁이와 단풍잎 돼지풀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인천 지하철 동막역에서 내려 걸어갔고요. 네. 가니까 승기천이라는 하천이 유입되는 곳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건너기 다리 아래로 제가 내려갔는데요. 이는 유수지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건데 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승기천에서 흘려내려온 퇴적층이 유수지에 쌓이면서 수면이 점점 올라가고요. 그럼 너구리 같은 육상동물이 그 안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수위를 알아볼 인공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헤엄쳐 가서 저새 번식지가 초토화될 수가 있답니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데요. 이 갯벌 기운이 남아있는 푹신푹신한 땅을 밟으면서 걸으니까 저 앞쪽에 청동오리, 백로, 외가리 같은 새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소리 내면서 가니까 자꾸 뒤로 가가지고 미안해서 다시 나오다가 왕우렁이, 발 아래 왕우렁이를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왕우렁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건가요? 우렁이 쌈밥에 들어가는 그 우렁인가요? 네, 우렁이 쌈밥, 우렁된장 우렁이인데요. 너무 맛있죠. 이 왕우렁이는 연체동물인데 그게 눈에 띈 거는 왜 왕우렁이가 이 속에 껍데기 속이 비어있는 채로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백로들이 왕우렁이 안에 살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왕우렁이는 오염 지역에도 적응을 잘해 살아남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왕우렁이 이제 이름에서 보다시피 우렁이보다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우렁이와? 예, 우리가 토종 우렁이가 있고 왕 우렁이가 있는데요. 네. 토종 우렁이는 논고동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왕 우렁이는 원산지가 중남미인데 우리나라에 1983년 충남 지역에 수입이 되었는데 친환경 농법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었고요. 네. 이 친구들이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겨울을 나는 월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이제 한국 기후에 적응을 완전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토종 우렁이보다 큰 왕 우렁이, 토종 우렁이는 한 번에 30에서 5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네. 왕 우렁이는 수백 개에서 1,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빠르게 하고요. 예. 왕 우렁이는 식물은 물론 배합사료나 물고기 사체까지도 먹는 잡식성의 유해생물이라는 이런 또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유해생물로 분류가 돼 있군요.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들여왔지만 유해생물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네. 좀 논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왕 우렁이는 식용으로 가능해서 양식을 하고 있고요. 군침 싹 돕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게 과연 풀을 먹는 제초 일꾼이냐, 아니면 관리 부족, 환경에 해를 입히느냐, 이 모든 게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렁이의 생태적 특성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렁이와 함께 왕우렁이와 함께 단풍잎 돼지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왕우렁이 껍질들이 있는 곳에 이제 철새들도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고요. 네. 자연 생태계를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유수지 물가를 애들은 키 큰 식물, 물가면 분명 갈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게 쭉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갈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그쪽 생태를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단풍잎 돼지풀이 그곳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갈대처럼 보이지만 보니까 갈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단풍잎 돼지풀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풀입니까? 예, 이게 단풍잎 돼지풀도 환경 교란 식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 제가 지난해 여름 경기도 남양주시 물의정원 거기 갔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단풍잎 대지풀은 국화과 한해살이풀로 잎이 단풍잎처럼 갈라져가지고 단풍잎 대지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교란된 산지 지역에 나타나거나 하천 도로변 등에서 잘 자라는 말씀드린 대표적인 생태 교란 중입니다. 제가 이 단풍잎 대지풀 겨울에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갈대인데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갈대가 나는 철새 풍경 낭만적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확인하면 살짝 겁도 났습니다. 아니 뭐 그 겁까지 날리는가요? 왜 이렇게 겁을 먹으셨죠? 그러니까 저새, 왕우렁이, 단풍잎 대지풀 이 친구들은 환경이 달라져도 적응을 굉장히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네. 우리는 정말 급속하게 변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좀 겁이 났습니다. 아유, 적응하는 게 인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인간들도 좀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그곳에서 본 다른 풍경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물가를 나와가지고 그 저새 생태학습관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지나다 보면은 저새 보호 활동한 어린이들이 그 저새 관련 작품을 많이 전시해 놨고요. 거기를 지나 유수지를 다시 들어가 보는데 미루나무하고도 비슷하고 양버들하고 비슷하지만은 네. 모습이 조금 다른 그 이태리 포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리 포플러도 오래전에 소개를 해둔 적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 새를 보니까 이태리 포플러 위에는 까치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시적이네요. 이태리 포플라 위에 있는 까치집. 뭔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한편은 토속적인? 네, 이태리는 이제 이태리 수입한 포플라 네. 그런 종류인데요. 이 까치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새 둥지는 그 겨울에 나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새 집이 잘 보이면 왜냐하면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가지 네. 사이에 그 새 둥지가 있고요. 겨울에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 까치집을 알아보니까 까치는 봄에 산란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내내 요즘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겨울 내내 1000에서 2000개의 나뭇가지를 날아다가 집을 미리 3월 대비해서 짓고 있는 거고요. 집을 짓는 방식은 굵은 가지를 이렇게 쌓고 그 사이에다 가는 가지를 끼워 넣기 때문에 이 강풍에도 절대 부서지지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디든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보니까 둥지를 보면서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저새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수질 오염도 심하고 중금속도 검출되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철새들이 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좋아지고 있다. 물이 썩으면 심한 악취가 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유수지는 물의 높낮이를 알기 위해 조성의 인공섬이 두 개 있습니다. 네. 제가 가서 보니까 맨눈으로 보이긴 한데 유수지 남북에서 250m, 동에서 500m, 서에서 900m 그러니까 유수지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김보경 저새 네트워크 활동가라는 분이 2009년 4월 그 새를 보고자 남동 유수지를 갔는데 네. 나뭇가지를 물고 가는 저새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 친구들이 여기서 번식을 시작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새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이 우연히 거기서 저새가 산다는 걸 보게 된 거네요. 예, 인천 강화도 이쪽에 저새가 많이 오는데요. 그분이 보기에 오염과 악취가 심한 곳에 이렇게 귀한 새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은 일단 너무 기뻤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새를 송도 갯벌의 희망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번식까지 하니 정말 한눈에서 만들어준 기회 같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009년 한 해에 24쌍의 저새가 거기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시도했지만은 4쌍만이 번식에 성공해서 6마리의 새끼가 태어나 둥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저새가 태어났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오늘 저새를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래서 가서 저새 보고 오셨어요? 이게 여름철살에서 봄에 가서 봐야 되는데 봄에 가서 꼭 보고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못 보고 오셨군요. 예. 네. 예. 그럼 뭐 할 말도 없는데 저새 얘기 왜 가지고 온 겁니까?
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침 시간이 잘 돼서 네. 김서정 작가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인천 남동 유수지를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왕우렁이,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젖의 예고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비나 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네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